인류가 달 착륙에 성공한 지 50년. 불과 반세기 만에 우주 여행이 가시화할 만큼 우주 개발은 비약적인 발전을 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주 산업은 생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의식주에 거의 버금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한참 뒤진 우주 개발 후발주자. 하지만 지난해 말 3건의 굵직한 과제들에 잇따라 성공하며 우주 강국을 향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 우주 개발 역사상 이렇게 짧은 기간에 다양한 우주 프로그램이 성공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계기로 우리나라의 이제 우주 개발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앞으로 50년을 이끌어갈 우주 강국을 꿈꾸는 대한민국, 그 도전과 과제를 진단해 봅니다. 엔진 점화, 발사. 대한민국을 몸체에 선명하게 새긴 누리호 시험 발사체가 강한 불길을 내뿜으며 하늘 높이 솟구칩니다. 시험 단계이긴 하지만 순수 우리 힘으로 완성한 첫 발사체입니다. (2013년) 러시아의 도움으로 삼수 끝에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와 달리 한 번의 목표를 달성해 그 의미를 더했는데요. 지구에서 우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수송수단인 발사체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그 엔진은 지구에서 우주로 로켓을 보내기 위한 힘이고, 그 힘이 얼마나 성능을 갖느냐에 따라서 발사체의 성능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고, 그 엔진은 굉장히 극한 조건에서 작동을 합니다. 연소기 같은 경우에는 3,500도씨, 그리고 액체 산소를 사용하는 그쪽에는 영하 180도씨 정도의 저온에서 극한 조건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기술이고,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기도 하지만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을 길이 없는 상황. 75톤급 이상 발사체 엔진을 개발한 국가는 전 세계 7개 국가입니다. 위성은 이제 보면 군사용으로 쓰더라도 걔는 이제 방어적인 목적이잖아요, 되게. 로켓은 이제 직접 가서 타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MTCR이라고 해서 미사일 통제 시스템에 의해서 기술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것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팀은 해외 논문이나 박물관에 전시된 로켓 모형을 보고 독학하며 기술적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7년여에 걸친 개발 기간 중 최대 고비는 연소기의 연소 불안정 문제. 안정적인 우주 진입을 위해서는 연소 안정화가 필수인데요. 무려 100회가 넘는 시험을 통해 엔진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러시아의 전문가들이 와서 우리 엔진 시험 설비를 보고 깜짝 놀라고서 설비 관련된 기술을 좀 공유하자, 그렇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엔진도 아마 우리가 개발을 어느 정도 해서 진행되면 엔진 관련된 기술도 서로 공유하자라는 말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 발사체 개발에 성공한 누리호는 오는 2021년 본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공까지 8분 응선을 넘었다는 평가입니다. 누리호 시험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누리호 본발사에 사용될 2단 로켓 하나만을 이제 시험 발사한 것이고요.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그 75톤 그 엔진을 4개를 묶어서 클러스터링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4개를 묶어서 1단을 구성하고 1단 로켓을 이제 2단에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7톤급 그 로켓을
3단으로 만드는 3단형 로켓이 되겠습니다. 발사체 독자 개발은 자주적인 우주 개발 실현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직결됩니다. 위성을 우리가 쏘고 싶어도 다른 나라 발사체로 쏘려면 대기표 받고 기다려서 걔들이 쏴줄 수 있을 때 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주주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때에 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중요한 거고 다른 나라에서 자기네들이 그런 우주 개발을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에 이제 끼워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기술이 대등한 상태에서는 기술 교류가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단순히 발사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매우 우리나라한테는 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우주 개발은 냉전 시대에 옛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올리며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은 미국도 본격적으로 우주 개발에 뛰어들어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그 두 나라가 계속해서 이제 우주로 영역을 확장하는 노력들을 계속했고요. 스페이스 레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의 경주인데, 근데 그거의 상당 부분은 또 군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는 각국이 연합해 인류의 우주 개척 전초기지인 국제 우주정거장을 만드는 등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우주 개발에 뛰어드는 국가도 늘고 기술도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올 초 중국 탐사선 창어 4호는 세계 최초로 달 뒷면 탐사에 성공해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이미 달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실험도 진행한 상태. 중국은 지난 1년간 로켓을 무려 38차례나 쏘아올리며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우주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에 그 우주 굴기라고 얘기할 만큼 그 우주 쪽에 국가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그 시도들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자원을 집중하고 또 과감히 그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일본은 2003년 설립한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를 중심으로 우주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소행성 탐사 분야가 최대 강점. 탐사선 하야부사 2호는 지구에서 2억 8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소행성 류구에 이달 중순 착륙. 표면의 암석 시료를 채취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그 소행성들에서 우리가 지구에서 얻기 어려운 그러나 굉장히 가치가 있는 희귀한 광물들, 이런 것들을 채취할 수 있지 않을까. 유럽이 신세계를 찾을 때 저쪽에 가면 황금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 여러 군주들을 설득하고 해서 그 대항해를 할 수 있는 어떤 투자금을 받죠. 그러니까 그거 비슷한 거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해 우리나라 빅3 우주 이벤트 중 하나였던 차세대 소형 위성 1호 발사 소식.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 위성보다 발사체에 이목을 집중했습니다. 이미 2차례 우주로 발사됐던 로켓을 회수해 다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엔진 등 주요 부품을 다시 사용하는 이른바 재사용 로켓은 우주 개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혁신 기술인데요. 그런데 로켓 재사용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건 미국 나사가 아니라 민간 기업 스페이스 X였습니다. 영국의 버진 갤럭틱은 지난해 말 민간유인 우주 비행선 스페이스십2를 우주 경계까지 쏘아올리며 우주 여행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It was the first commercial spaceship company to put people into space, and a historic day. So I believe that sometime in the second half of next year, we will start being able to put regular people up into space.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가 이끄는 블루 오리진도 연내에 우주 관광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우주 선진국에서 민간 기업이 우주 개발에 참여하는 뉴 스페이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IT부터 시작해갖고 조그맣게 만드는 직접화 기술, 소형화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그리고 작게 하면서도 우주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가능해진 거죠. 옛날에는 정부가 하는 거 외에는 꿈을 꿀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민간이 벌써 그걸 했어요. 민간이 우주를 활용해서 돈을 벌고 또 개척을 하고 그런 활동이 아주 활발해지고 앞으로도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전 세계 우주 기반 산업 규모는 2017년 3,500억 달러에서 2040년이면 1조 1,000억 달러. 우리 돈 1,24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주 강국보다 30년 이상 늦게 우주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대학생들이 주축이 된 연구진이 영국에서 기술을 배워가며 우리별 1호를 공동 개발한 것이 시작. 실험 위성이 아닌 국내 첫 상용 위성은 해외에서 구입해야 했습니다. 위성 사는 것도 기술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런 위성이 필요하고 어떤 궤도에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주파수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걸 이용해서 통신 서비스랑 어떻게 연계할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고요. 1호 그 무궁화 위성 그때는 우리가 그런 기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줄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그 RFP 그러니까 그 제안 요청서를 써달라고 그거를 또 다른 외국 전문 회사한테 요청을 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후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우리별 3호를 자력 개발했고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위성 시리즈까지 독자 개발하며 인공위성 제작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다목적 실용위성 1호를 하고 2호를 개발하면서 저희 항공우주연구원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과연 저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제대로 된 영상을 과연 확보할 수 있고 국내에서 저렇게 개발해가지고 할 수 있을까라는 시각이 다목적 실용위성 2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된 기상위성 천리안 2A호를 실은 아리안 5 로켓이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우리나라 위성 개발에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지구 자전과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는 정지궤도 위성을 우리 기술로 개발한 건 처음. 지상 36,000km에서 활동하는 만큼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 있는 기존 저궤도 위성보다 고난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정지 궤도급의 위성을 우리나라 기술 책임하에 있는 그 첫 번째 위성입니다. 기술 자립, 독립 이런 쪽이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천리안 위성이 보내는 기상 정보를 분석하는 국가기상위성센터. 철저한 보안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파트가 주로 이제 위성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잘 수신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감시하는 부분이고, 저 왼쪽 파트가 실제 영상이 들어오면 그 자료를 우리 위성 분석자가 분석을 해서 예보관님들에게 어떤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런 분석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름의 크기와 온도, 부유물질 등 정보가 들어오면 태풍이나 비, 미세먼지 예보를 위한 분석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라는 차세대 기상위성. 천리안 2A호가 본격 가동하게 되면 어떤 점이 개선될까요? 만약 수치 모델 같은 경우에는 6시간마다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럼 6시간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그동안의 위성 영상은 대기 중에 있는 구름이라든지 중간 기압계의 분포 같은 것을 10분마다 계속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보관들이 위성 영상을 보면서 어떤 실시간으로 황사라든지 안개라든지 태풍의 움직임이라든지 구름의 발달이라든지 어떤 대류셀들의 그런 발달 약화 정도를 바로바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측 정확도에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친다고 볼 수가 있죠.
영상 수신 간격이 줄어들 뿐 아니라 해상도도 4배 이상 개선돼 해안 지형까지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사도 이 가시 영상에서 진할 경우에는 회색 계열로 좀 옅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층에 있는 낮은 구름인지 아니면 정말 황사인지 이렇게 구분하기가 힘들죠, 흑백으로는. 하지만 이렇게 칼라 영상을 봤을 때는 황사가 노르스름하게, 그리고 스모그 영역은 좀 회색 빛을 띠고 있고 구름은 하얀색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좀 쉽게 구분이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천리안 2A호의 쌍둥이 위성인 천리안 2B호도 조립 마무리 단계인데요. 예정대로 올해 말 발사되면 한반도 인근 미세먼지 이동 상황이나 해양 오염물질 관측이 한층 개선될 전망입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한 위성 개발에는 국내 민간 기업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쏘아 올린 국내 독자 기술 위성 사업에 참여한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우주를 누비는 위성을 실제로 만드는 곳은 생각보다 아담했는데요.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모든 위성 사업에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만드는 제품은 위성의 두뇌와 같은 탑재 컴퓨터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위성이 임무를 수행하면서 획득한 영상을 저장하는 대용량 저장 장치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탑재 컴퓨터 분야에선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탑재 컴퓨터라고요. 그 위성 본체 중에서 가장 핵심인 전자장치입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케이블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위성을 구성하고 있는 장치들에 다 연결이 돼서 그거의 이제 상태를 모니터링도 하고 이제 걔를 지상국에서 온 명령에 따라서 제어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위성 제작은 작은 회로기판이나 배선을 하나하나 붙이고 연결하는 고도의 수작업이 필요한 산업. 그러다 보니 위성 하나 만드는데 3년 이상 소요되는데요. 이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탑재 컴퓨터는 중형이든 대형이든 아무 구분 없이 쓸 수 있는 표준형 탑재 컴퓨터. 옛날에는 위성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설계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설계를 하지 않고 이제 위성의 용도에 따라서 얘를 조합을 하는 거죠. 필요할 때는 이 보드가 2장 필요하다면 2장을 꽂고 이런 보드가 추가로 필요하다면 꽂고 아니야 필요 없다 그러면 빼버리고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개발 기간을 좀 줄일 수가 있고 이게 기간이 혹시 비용이기 때문에 개발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같은 제품을 계속 생산하는 거랑 비슷하니까 이제 안정성이 있는 거죠, 시스템에. 지난해 위성 사업에서 150억 원의 매출을 올린 이 기업은 내년과 내후년 발사되는 아리랑 6, 7호에 탑재 컴퓨터를 납품할 예정입니다. 우리 기업의 중형 위성 제작 기술은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서 만든 위성이 해외로 팔려나가고 있는 건데요.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말레이시아 등 신흥 우주 개발 국가가 주요 거래처입니다. 우주 기술이라는 것이 사실 초기 투자비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개발 리스크가 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기에는 정부 연구소 주도로 이런 기반 기술을 축적을 하고요. 이런 기반 기술을 축적한 것을 산업체 이관을 하면서 산업체는 다양한 산업을 이제 발굴을 하고 이 규모를 키워서 산업화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인프라를 만드는 부분은 사실 정부에서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이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 산업을 10배, 20배, 100배로 키우는 것은 산업체의 역할입니다. 위성 시장이 커지고 세분화되면서 벤처 기업들도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초소형 위성 경진대회 참가했던 학생들이 2015년에 창업한 회사. 덴마크나 네덜란드나 저기 스코틀랜드나 이렇게 갔었었는데 이제 외부에서 느낀 거를 보니까 이미 그쪽에서는 한 10년 전, 20년 전부터 대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업된 기업들이 많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있는 기술인가 좀 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창업을 했죠.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0cm, 무게가 1kg 안팎인 초소형 위성 큐브셋을 제작하는데요. 수천억 원 규모의 대형 위성과 달리 제작비가 1억에서 2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기존 위성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도 사업이었었기 때문에 마진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서 어떻게든 성공해야 되는 위성이었는데 그런 위성들은 일단 상업 가치가 많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너무 비싸니까. 초소형 위성 같은 경우에는 많이 쏘아 올릴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불량률은 감수하고서라도 쏘겠다. 그 대신에 경제성을 살리겠다. 이런 논리라서. 미국 등지에선 이미 초소형 위성이 틈새 시장을 파고들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산림 관측이나 재난 감시 등 분야에서 초소형 위성이 급증, 현재 400여 개가 지구 궤도에 떠 있습니다. 1950년대 이후로 해서 스페이스 레이스에 참여했던 미국, 소련, 러시아,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뭐 유럽, 일본, 중국 이런 데가 그동안 50년 정도의 우주 시장 패권을 잡아왔었어요. 근데 뉴스페이스라고 하는 시장, 새로운 시장이 열렸는데 그 시장도 지금 이제 근 3년에서 5년에 선점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50년은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주 기술은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치를 알려주는 위성 항법 시스템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역외 군송, 레저, 국방, 물류 관리까지 폭넓게 응용될 전망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치 정보가 사실 국내 위치 정보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GPS 위성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GPS 위성을 가지고 하는데 정밀도가 미국에 제공하는 정밀도보다 한국에 제공하는 정밀도가 많이 떨어져요. 자율주행차의 위치 정보가 10m, 1m, 2m 차이 나면 자율주행차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겠죠. 그렇다면 그런 정밀 위치 제공을 해주는 우리만의 항법위성 시스템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의식주의 거의 버금가는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계 각국은 독자적인 위성 항법 시스템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 유럽과 중국은 내년 완전 가동을 목표로 자체 위성 항법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도 2034년까지 독자 시스템인 KPS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우주 경쟁에서 앞서 나가려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기관, 한국판 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 우주 정책의 수립, 이런 이행은 정부의 과학기술정통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주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관리, 모니터링은 그 한국연구재단에서 지금 맡고 있고요. 실제 우주 기술 개발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개의 분산된 기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개발의 어떤 효율성, 뭐 이런 면에서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시기면 이제 그런 우주청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논의가 시작돼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우주 개발의 후발주자 대한민국. 하지만 정부와 연구소, 기업의 협업으로 부지런히 기술력을 끌어올려 왔습니다. IT 기술력과 뛰어난 인재, 핵심 분야에 집중하는 차별화 전략을 세운다면 우주 강국 대열에 합류하는 것도 불가능한 도전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어떤 일정 부분에서는 정말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1등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분야의 기술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다. 뭐 그런 거를 목표로 전략을 잘 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로와 시험 발사체 발사만 했는데도 벌써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젊은 친구들이 매우 혁신적이고 도전적이고
열정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매우 우주 산업이 밝다. 산업체가 맡아야 할 부분, 그런 정부가 맡아야 할 부분, 그런 저희 연구소의 역할 이런 것들을 해서 연구소가 점점 산업체로 넘어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다면 매우 우리나라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 상금 10억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